오늘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한국사, 특히 고구려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부족한 점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질문이나 또는 보충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광개토항비인데요. 저게 최근에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통제를 해서 가서 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봉쇄되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새로 찍은 사진들, 지금 이 지역에, 집안 지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유적 정비하고 나서는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정비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면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면 저거를 등재시켜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광개토항비인데 지금 저 방탄유리로 이렇게 다 지금 총을 쏴도 저게 지금 보존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고 또 감시 개들이 몇 마리씩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동북공정 하는데 과연 동북공정이 뭐냐? 동북공정이 뭐냐? 하는 것이죠. 동북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동북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니까 동북이 그 동북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 동북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있는 세 가지 세 성. 그러니까 중국에는 성이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북 지방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게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 이 3성입니다. 이 동북 지방에 대한 역사와 지리,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민족 문제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공정을 마쳤느냐, 다 했느냐, 이런 말 하지만 이 공정이 이제 요즘 우리 하는 말로 하면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동북지방의 역사와 지리 및 현상에 대한 프로젝트. 이게 이제 동북공정의 그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동북지방이 중국에서는 동북지방이지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 지역을? 만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만주 프로젝트.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프로젝트는 우리말은 아니지만 만주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이 금방 오실 겁니다. 이게 만주 프로젝트구나. 동북공정이라는 게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만주 프로젝트다. 근데 문제는 이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의 공무원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산하의 그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회과학원 안에는 연구소가 36개가 있습니다. 36개. 역사연구소, 경제연구소, 정치연구소, 근대사연구소, 세계역사연구소, 이런 일본문화연구소, 연구소가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강사지 연구중심. 변강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국경, 내지는 영토, 이런 의미입니다. 변강. 국경과 영토, 사지의 역사와 지리.
연구 중심, 연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방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소. 이게 이제 병강사지 연구 중심입니다. 이것이 중국 사회과학원의 36개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기관인 국무원 산하 국책기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회과학원의 원장은 중국의 중앙정치 국원이 9명 있는데, 그 중에 당 서열 7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회과학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 사회과학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연구기관이 아니라 중국의 국책, 그 중에서도 이 정치 이념과 관련된 연구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국책기관인 병강사지 연구중심에서 이 동북공정 만주 프로젝트를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단순한 이것이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이제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구려가 옛날부터도 고구려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크게 보면은 고구려의 역사를 한 80년대 중반까지도 대부분은 중국에서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이렇게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2001년에 나온 중국 교과서에도 고구려가 사실은 한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중국 교과서에는. 근데 이제 보통 통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8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바뀌게 되고 특히 90년대 와서 더 그러는데, 그러면서 고구려사를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 이북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지금의 중국의 영토죠. 지금의 영토. 중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즉 국내성이 있어서 집안시의 도읍이 있었던 시기에 고구려사는 중국사고, 평양으로 전도한 이후에 고구려사는 한국사다. 이게 90년대까지의 통설입니다. 통설. 물론 이때도 90년대에도 그 고구려사가 이 평양천도 이후에도 그 중국사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뭐 손진기라든지 이런 동북지방의 몇몇 사람이 있지만, 통설은 평양천도 이전이 중국사고 이후는 한국사다. 이게 90년대까지의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에 북경대학의 사학과 대학원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 학기. 그때 고려대학하고 북경대학하고 5년 동안 프로그램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가 중국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고대사 전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대학원 강의에 학생만 들어온 게 아니라 교수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면 강의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뭐가 이제 쟁점이 되냐면 이 발해사, 고구려사 이 쟁점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은 발해사는 중국사고 고구려사는 평양천도 이전은 중국사고 평양천도 이후는 한국사다. 근데 참 이 어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평양천도 이전에는 그 중국사고 평양천도 이후에는 한국사고 똑같은 왕조인데, 그야말로 이거 뭡니까? 지금의 영토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참 이상하구나.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거보다 10여 년 전에 또 일본에 1년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일본 학자하고 만나면 뭘 가지고 주로 이제 다투냐면 임나일본부 가지고 입씨름을 했는데, 이 중국 와서는 이제 발해사,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려사보다는 발해사. 발해사는 발해사는 이미 그 중국 역사 교과서에 중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온 2001년에 나온 인민교육 출판사의 것도 발해사는 이따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사로 되어 있고, 고구려사는 지금 교과서에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중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는
고구려사가 분명히 한국사로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의 중국사 교과서 있죠. 중국사 교과서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애매하게 돼 있냐면 낙랑군 아시죠? 낙랑군이 있었던 시기는 고구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만 이제 4세기 이후에만 이제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결국은 중국의 지금 중국사 교과서로 보면 한 4세기 이후에야 이제 고구려가 나온 걸로.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고구려가 교과서에는 외려 중국사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동북공정에서는 오히려 지금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은 이러한 주변 나라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중국은 큰 나라인데 말이지. 그쵸, 큰 나라가 해피리면 말이지. 우리나라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 그 땅 가지고 말이지. 왜 그러냐 말이야. 어?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중국 사람은 참 소국 같은 대국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뭐 별거냐 하면서 그거 보면 참 대국 같은 소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케일이 커요, 한국 사람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또 생각해 보면요. 집에 재산이 없는 집엔 재산 분규가 별로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집이 이제 이 재산 가지고 이제 이게 그 재산 분규가 있죠. 왜? 중국은 거대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중국은 소위 말해서 민족이 56개 민족이 있는데 한족이 중심이고 55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55개 소수민족. 근데 한족이 92%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55개지만 10%가 안 돼요. 그런데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전체 땅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족은 90%가 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는 3분의 1 조금 넘어요. 한 40%? 40%.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골치 않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중국에서? 변방 지역에서? 티베트. 자, 위구르 자치주, 몽골. 저 남쪽에는 이제 또 운남이 있습니다만은. 운남에는 자그마치 소수민족이 26개가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 무너지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중국이 6개로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위기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6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남 지역, 티베트, 신장, 몽골, 동북. 그 다음에 이제 한족이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쉽게 내버려둘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티베트, 중국이 침공했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그걸 다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동안 제일 긴장했던 부분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 특히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히 90년대 중에서도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동북지방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지면서 이 동북지방,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지역에 대한 뭔가를 계속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부터는 이 소위 동북 삼성, 즉 길림성, 흑룡강성, 그 다음에 윤영성에 있는 사회과학원이라든지 지방 단위의 성 단위의 사회과학원이나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주로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 이 동북공정, 이것은 200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소속 병강사지 연구중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는 거고, 국가 주도다, 정부 주도다, 정부가 주도해서 역사를 왜곡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일본이 그 소위 얘기하는 역사 왜곡 중에
근현대 부분도 있지만 이 임나일본부라는 것도 보면은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임나일본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삼을 때는 그런 역사학자의 논문에서 그런 걸 제기한다든지 자기 학설이나 견해를 내세우면 우리도 논문을 써서 임나일본부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없었다든지 또는 임나라는 건 하나의 사신이라든지 또 무역 대표부적 성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문적 논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에 실었을 때 일본의 정부기관인 문부성이 검인정을 해서 이것을 인정했을 때 이것은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2001년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왜곡 문제를 문제시해서 그때는 오히려 우리와 중국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아시아의 평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서 일본은 자꾸 군국주의로 부활하려는데 그것이 역사 교육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본은 역사 왜곡을 시정하라. 같이 손을 잡고 중국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또 이제 지금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 하고 있다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중국이 왜 특히 이 90년대 중반에 와서 이와 같이 동북공정, 동북지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역사와 지리 내지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198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워서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개방을 하게 되니까 자유가 주어지니까 한족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 이들이 이제 그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수민족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녀도 한족은 하나만 낳는데 뭐 소수민족은 둘, 셋 낳아도 된다든지 뭐 이렇게 상당히 관용적인 정책을 하면서 이제 자치권도 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그야말로 상당히 관용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3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이 1982년부터 시작하는데 83년에 아까 말씀드린 변강사지 연구중심이라는 센터를 만듭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변방 지역의 역사지리, 소수민족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1989년에 동구권이 변화하고 1991년에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더욱더 국경지방의 소수민족,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잘 아시다시피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에 한 180만 명 정도 조선족이 이제 살고 있죠. 그 중에 반 정도가 이 동북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제 많이 왔어요. 백두산,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대부분 가보셨겠지만 고구려의 그 도읍이 있었던 국내성 지안시, 중국말로는 지안시지만 거기 가서 광개토항비, 장군총 뭐 이런 거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고구려 그래가지고 1993년에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특별전 이름이 고구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지금 고구려 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다음에 이 고구려를 되찾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태지는 발해를 꿈꾸며 이런 이제 노래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발해를 꿈꾸게 이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분단돼 있었고 그다음에 냉전 체제에서 가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한반도 그 중에서도 남쪽은 특히 DMZ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뭔가 이 광활한 만주벌판 선구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릴 수 있었던 그 만주벌판을 가서 보면서 이게 과거의 고구려의 것다. 고구려의 것이었다. 야, 우리 고구려. 그러면서 이 고구려에 대해서 회복 내지는 어떤 경우는 다물이라고 회복한다는 뜻으로 다물단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만주 지역, 고구려 옛 땅에 와서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그 회상을 얘기하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한편 이 지역에 살던 조선족들이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동경하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러니까 이 조선족도 민족은 이제 그 조선족이니까 뭐 그야말로 한국과 가까운데 국적은 분명히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서는 분명히 국적이 중국 사람인데 저기 자기의 조국은 분명히 중국인데 조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선이나 한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즉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이 만주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탈북자들, 이 탈북자들이 이제 지금 계속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몇십만 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정체성 문제. 왜냐하면 거의 한 100만의 조선족이 있는데 몇십만이 지금 북쪽에서 넘어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당국에는 굉장히 이제 긴장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이 동북지방의 성단위의 사회과학원하고 각 대학의 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는 80년대까지는 이 고구려사가 당연히 한국사로 되게 여기다가 90년대 오면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 평양천도 이전은 고구려사가 중국사고 이후는 한국사다. 이런 묘한 이제 그 논리를 내세우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동북공정에 와서 물론 그때도 부분적인 학자들은 이미 90년대부터 고구려사는 평양천도 이후까지 몽땅 중국사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손진기라든지 몇몇 사람. 그러나 그것은 몇몇 사람의 견해였고 또는 이런 동북지방의 연구기관 몇몇에서 얘기한 것이지 중국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001년에 나온 교과서에도 고구려사는 한국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부터 이제 아주 내놓고 정부의 주도로 고구려사는 평양천도 이후도 중국사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갑자기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선족의 정체성 문제, 탈북자 증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과의 활발한 교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만주 지역, 과거 고구려 옛 땅에 대한 뭔가 확실한 쐐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01년에 제중동포에게 법적 지위에 대한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주기로 이제 국회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 사람에게 우리는 제중동포라고 그러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 중국으로서는 이거를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 이게 그래서 외교 문제가 쭉 돼갖고 온 거고요. 그런데다가 2001년에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 신청을 2001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그러자 중국이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중국의 우리로 치면 문광부 차관이 부부장이 이제 평양으로 갑니다. 가서 공동 등재하자. 왜냐면은 만약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을 해서 되면 세계문화유산 고구려 고분군 평양에 있다. 이러면 고구려는 이게 당연히 한국사지. 중국사라고 중국 사람이 암만 해봐야 이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이
고구려는 우리 역사인데 왜 너희들하고 같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다음부터 이게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신청한 거를 이제 중국 학자가 심사위원이 됐어요. 심사위원. 근데 벌써 중국 학자가 일종의 심사위원이 됐다는 자체가 이건 중국이 로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 당사자가인데 사실은. 그런 정면에서 우리 정부는 대단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미온 내지는 좋게 얘기하면 낙관적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도 다 될 줄 알았는 거죠. 될 줄 알았죠. 근데 지금도 7월에도 안 되고서 보류가 됐는데 중국 학자가 이거를 지연시켰어요. 이걸 더 심사해야 된다. 더 평가 자료를 더 검토해야 된다. 해서 지연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신청한 거는 보류가 돼 있고 중국이 신청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올 6월에 소주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주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죠. 거기다 의장국이에요, 또. 중국. 그래서 지금, 아주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물론 북한이 신청한 게 안 되고 중국이 신청한 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꼭 고구려가 중국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거라고 그러고 중국은 중국 거라고 서로 하게 될 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중국이 고구려 부분이 됐다 그러면 고구려는 중국 건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대단히 농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이제 시급한 현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면서 결국은 2001년에 이제 북한이 신청한 걸 하나의 기점으로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제중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국회 상정되고 그다음에 이 특별법이 2001년에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등재 신청한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이제 2002년에 소위 동북공정 만주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로 정부 주도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세 가지로 봅니다. 지금 세 가지 견해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족을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구려를 중국 걸로 해놔서 그들이 다른 생활을 못하게 해서 그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남북 통일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 통일 이후에 벌어질 영토 문제, 국경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간도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간도가 왜냐하면 북간도, 서간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도 협약. 이것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소위 말하는 강제조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 이후에 외교권을 일본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일본이 청나라하고 우리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간도를 청나라에 줘버렸어요. 다른 지역을 이제 자기들이 갖는 바. 그래서 간도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중국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국제법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홍콩하고 마카오는 100년 있다 도로 줬거든요. 근데 이 간도 문제는 100년 있다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국제법상 지금 이제 100년이 마카오도 그렇고 이제 홍콩도 그렇고. 근데 이 간도가 그렇게 100년으로 따진다면 2009년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동북공정이 2002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2, 3, 4, 5, 6, 7. 이렇게 가면은 거의 기점과 상당히 이제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으로 고구려의 과거와 달리 평양천도 이후도 이제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저는 그래서 주로 국경과 영토 문제,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조선족이 한 100만이 동북 만주 지역에 있는데 탈북자가 지금 몇십만인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100만도 넘어갈 거예요. 특히 남북 통일, 그 중에서도 남쪽이 주도권을 쥔 통일이 됐을 때 수백만 명이 만주 지역으로 갈 것으로 중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5만 명의 군인들을 지금 압록강 지역에 배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뭐 이런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 부분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이 북한 지역에 연곡권을 주장해서 소위 친중 정권을 북쪽 지역에 이제 심으려는, 거꾸로 얘기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지역의 연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단 최양천도 이후에 지금 북한 지역에까지도 지금 고구려의 과거 영토인데 이것이 중국의 것이다. 연곡권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나름대로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조선족의 어떤 컨트롤 문제,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단기적인 대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 문제는 중기적일 수도 있고, 또는 연곡권 문제는 그게 더 장기적일 수도 있고 중기적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고구려 문제는 단순히 역사 문제가 아니다. 영토와 정치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이 고구려의 이 역사 왜곡 문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저희 한국고대사학회에서 11월 2일 날 이제 대책위원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알릴 때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러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역사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토 문제고 정치 문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언론 내지는 이제 국민,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사실 중요한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단순히 역사 왜곡 문제가 아니고 영토, 정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동북공정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북공정 사이트뿐 말고 이 소위 영토 문제와 관련된 사이트에 가면 말이죠. 조어도 이렇게 이 중국이 러시아와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국경과 관련된 부분에 갔는데 국경 문제 중에 하나에 고구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고구려지 사실은 뭐예요? 만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보더라도 중국이 이 고구려라는 것이 단순히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정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 첫째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그러한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고 그 근거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거기 보면 1980년대 이래 중국 동북지방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자그마치 저서가 200여 권, 논문이 수천 편에 달합니다. 연구 주제는 주로 동북 변경과 지방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사, 변경민족사, 경계연역사, 조선이민 중국사, 동북과 주변국가 관계사 등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의 연구는 주로 동북 삼성의 사회과학원이나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2002년부터 시작된 국가적 프로젝트 동북공정, 여기 보면 이제 과거 연구를 정리하고 문제화된 것들을 여기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연구 수준을 크게 이제 제고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북한에서 나온 고구려나 발해와 관련된 연구 서적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북지방 또는 고구려나 발해, 고조선에 관련된 사료들 쭉 모으고, 이런 걸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세 가지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 주요 내용은 고대 중국 변경에 대한 이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속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중조 관계 연구, 중국 동북 지방 변경과 러시아 원동 지역의 정치 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 변경의 사회 안정 전략 연구, 조선 반도의 형세 변화와 중국 동북 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와 이런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도 있지만 이런 어떤 사회 문제, 사회 안정 문제, 민족 문제,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 학자들이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지 말라, 이런 성명도 이제 나온 것이, 러시아와도 지금 이 국경 문제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보면 호태왕비 1580년, 이것은 이제 광개토왕비, 그때부터,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1580년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 광개토왕이란 말을 안 씁니다. 호태왕. 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비각에도 호태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해국사, 기자와 기자조선 연구, 발해사론, 감명고구려사 연구, 삼국사기 역주 및 연구, 발해 이민의 통치와 귀속 문제,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유지 조사 연구 등.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발해. 이게 이제 바로 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 왕조죠. 네, 번역도 보면 조선 한국사학계 고조선 부여 연구 논조 선편. 이 조선은 북한이고 한국은 남한입니다. 조한학계 고구려의 연구문헌, 국외 발해사 연구 자료집, 중조 변경사. 이처럼 연구 주제, 번역 주제에 있어서 한국 고대사 관련 주제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연구를 지금 2002년, 3년, 이제 4년입니다만 4, 5, 6 해나가면서 이 동북지방의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문제도 다루지만 이 고구려 발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구려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중국은 어떤 근거로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다. 그럼 근거가 뭐냐?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고구려의 족속, 종족이죠. 종족이 이 중국계, 한족의 일부다. 한족의 일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고이, 그러니까 높을 고자에 오랑캐 이 있잖아요. 이 고이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고구려가 됐다. 같은 고씨다. 또 고양씨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고구려의 고씨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이족이라는 것은 산동지방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시기적으로도 1000년 이상이나 차이 납니다. 더군다나 고양씨 같은 경우는 전설상의 인물이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고씨라는, 그래서 고구려의 고지몽, 고에서 왔으니까 고양이나 고이씨 갖다 붙입니다. 이건 요즘 말로 고양이하고 고릴라가 다 고니까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억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장하는 게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 즉 고구려의 수도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졸본에 있었죠. 졸본. 지금 오녀산성이 있는데 환인이죠. 환인. 그 다음에 국내성은 어디 있었죠? 국내성, 지방, 지금 지안시. 그 다음에 평양성.
이건 평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한 9년의 영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9년의 영역. 즉 대동강 이남으로 넘어간 적이 없다.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환인, 지반, 평양 모두 대동강 이북으로 한 9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모두 중심지가 중국의 영역 내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 9년이 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요동지방에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한반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 내에 있었다 만약 하더라도 한 9년은 결국 뭡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고조선이 있었죠. 고조선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왔다가 이제 결국은 고구려에 쫓겨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낭낭이 BC 1800년에 이제 그 건국돼서 우리가 이제 보통 AD 313년이라고 하는데 그 동가강역에서 고구려가 성장해서 결국은 뭡니까? 현토도 요동지방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미 한 9년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개의 도읍이 전부 한 9년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걸 가장 이제 자기들 고구려를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조공과 책봉입니다. 조공과 책봉. 그러니까 고구려 왕도 결국은 중국에 조공을 했고 남북조 분열되어 있는데도 조공했고 그 다음에 또 왕에게도 중국의 천자가 책봉을 했으니까 이게 신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방이다. 즉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고구려가 조공과 책봉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권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면 그것은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나 신라. 뿐만 아니라 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 일본. 뿐만 아닙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만 가져갈 게 아니라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다. 조공과 책봉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그것만이 아니죠. 고려, 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래요. 지금은 고구려만 가져가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 야금야금 다 가져갈 거다. 줄 때 우리 일본하고 베트남까지 다 주자. 뭐 이러면 배탈이 나서 못 가져갈 거다.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손 잡아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조공이나 책봉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미국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물론 일본에서도 많이 됐어요. 이 차이니즈 월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국제 질서이다. 국제 질서.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하면서 서로가 국제 관계를 맺는 외교적인 형식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유엔 대표부가 그냥 중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속방이라면 조공품을 갖다 바치는데 중국에서 고려 때 기록이 나옵니다만 1년에 고려에서 3번을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3년에 한 번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조공품보다 뭐가 많죠? 회사품이 많아요. 쭉 그 여태까지 조공품과 회사품을 분석한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회사품이 조공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종주국이 복속국에 대해서 자꾸 와서 너 왜 인사 제대로 안 해? 그러려면 3년에 한 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와.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1년에 3번 가겠다는 걸 3년에 한 번 오라. 회사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공과 회사라는 걸 통해서 조공과 책봉이라는 것이 이게 종주국과 복속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 그래서 조공을 가지고 이것이 속국이냐 종주국이냐 따질 수 없다. 이거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연구한 건데요.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연구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실용적입니다. 이걸 언제 연구했느냐? 닉슨이
모택동하고 만나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왜 이걸 했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주계장막인데 닉슨하고 마오쩌둥이 만날 때 서로 뻗었어요. 미국으로 봐서는 저 중국 별것도 아니니까 네가 와라. 근데 중국은 천자가 갈 수 없다. 천자가 갈 수 없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중국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먼저 가라 그랬어요. 닉슨 보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가라. 왜? 조공품보다 회사품이 많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마오쩌둥은 딱 해서 천자가니까 양키 제후가 오는구나 이런 이제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더 중국과의 외교에서 이득을 많이 봤죠. 그래서 역시 회사품이 많다. 그 당시로 봐서는 국력으로 따지면 미국이 더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로 따지면 우리가 설에 물론 이제 위도른한테 세배도 가지만 세배 가서 절을 한번 하면 세뱃돈이 더 나오거든요. 이게 세뱃돈이 나오는데 이게 꼭 머리를 굽혔다고 해서 이게 꼭 무릎을 꿇은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조공회사라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그 복속국가 종주국가의 신속관계가 아니라 외교적인 형식이다. 이것은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이 중국과 동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가지고 제일 그 자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또 그 고구려사를 자기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또 터무니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나라와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 잘 아시죠? 을지문도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물리쳤단 말이죠. 그리고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물리치고 영계서문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내전이다. 내전이다. 즉 천자가 있는 수양제 중앙정권이 고구려의 지방정권을 가서 통일시키기 위한 통일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중앙정권이 지방정권을 가서 손 좀 벌려다가 망했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고구려와의 전쟁 때문에 망했죠. 당나라도 그랬고. 나중에 결국 사실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신라가 밑에 있어가지고 협공당해서 그런 것이지 그 이전에는 고구려가 끄떡도 안 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천리장성이 있었다는 천리장성. 어떻게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에 천리장성을 썼습니까? 그러면은 만리장성은 뭡니까? 만리장성은 누가 쌓은 거예요? 중국 한족이 쌓은 거죠. 왜? 북방민족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만리장성과 천리장성이 중국과 북방민족과 우리를 갈라놓는 선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이게 극명한 거예요. 뭐 역사의 어떤 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서가. 만리장성 자체가 한족과 북방민족을 가르는 선이고 천리장성이 우리를 중국과 북방민족과 가르는 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하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대부분 당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에는 고구려 유민들, 고구려 계통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이제 끊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론 당나라에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그 지역에 남아서 결국 뭡니까? 발해를 건국하는데 참여했고 또는 거기에서 주민이 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와 고려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중국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중국 기록에 고구려가 지금 중국에서 나온 2001년에 나온 교과서에도 고구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로 되어 있어요. 고려. 그러니까 중국 측 기록에 이미 고구려는 고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그 고구려의 고려와 나중에 나타난 고려와 같은 걸로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이제 자꾸 하려고 고구려와 고려는 계승성이 없다. 이유가 뭐냐? 고구려는 고시고 고려는 왕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250년간이나 차이가 난다. 근데 중국 왕조를 보십시오. 중국 왕조. 밑에서부터 올라갈까요? 청나라. 이거 어느 민족이죠? 만주족이죠. 명나라는 한족이에요. 원나라는 몽골. 여진, 금. 여진이죠. 요는 거란족이죠. 이거 다 뭐예요? 북방민족 아닙니까? 당은 이제 한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는 이것도 북방민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은 북방민족이 중원을 차지했다가 한족이 차지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로 중국은 계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족이 세운 나라라 하더라도 혈연적으로 같은 성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 자기들 주장대로 완전 분해되는 거예요. 왜? 성씨가 하나도 맞질 않는데 어떻게 그걸. 특히 우리가 원나라 그러면 중국의 역사라지만 사실 원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몽골의 나라죠. 몽골의 나라죠. 근데 이렇게 정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주장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족속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역 문제, 조공, 전쟁, 수당 전쟁을 내전이라고 본다든지 또는 이 고려와 고구려는 계승성이 없다든지 이게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보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 다 전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럼 왜 이러느냐? 이거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을 고위금용이라고 합니다. 고위금용. 그러니까 현재의 목적으로 해서 옛날 것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말이 좋지? 한마디로 하면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왜곡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동북공정, 이 만주 프로젝트가 학술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적인 프로젝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고구려를 한국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말 한국사라고 하는데 자신 있느냐? 그럼 정말 고구려사가 우리 한국사인가? 당연히 한국사라고 여기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우리도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중국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첫째, 우리가 이제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 역사보다 중국 측 역사책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위오촉 삼국지, 조조유비 손권 잘 아시죠? 이 삼국지에 보면 진수라는 학자가 썼는데 삼국의 역사를 자기들 것은 본기에 있습니다. 위오촉. 근데 우리 역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동이족에 들어가 있어요. 동이전. 동쪽 오랑캐, 우리는 오랑캐. 그래서 오랑캐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동이, 서융, 남망, 북쪽. 오랑캐인데 방위에 따라서 오랑캐의 명칭이 다릅니다. 이 오랑캐, 네 오랑캐, 주변에 있는 오랑캐는 중국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계에 있지 않고 열전에 있습니다. 열전. 만약에 그리고 이 동이전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오한, 선비, 일본, 외,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동이전이 중국 역사라면 일본까지 중국 역사가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남만 북쪽에, 그러니까 뭐 베트남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중국측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의 역사는 본기고 아닌 역사는 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위지동 이전에 보면 여러분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무천 아시죠? 이거 뭡니까? 제천대 아닙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원래 중국적인 입장에서 뭐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건방지게 지금 부여 오고 고구려 오고 예 오고 여기는 하늘의 제사 지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제가 원래 전공이 이거거든요. 국가제사. 그 다음에 또 저 광개토항비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저 중원고구려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신라를 고구려가 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광개토항 때 또는 장수항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독자적인 정권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또 보통 민족주의 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부식, 사대주의 사학자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표를 보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짓는 중요한 이유를 중국 역사는 자기 역사만 상세히 하고 외국에 대한 역사는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삼국사기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대주의 사학자 이럴 때 상당히 필요해요. 이 김부식이 아주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학자 그러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이 사대주의 사학자라는 김부식이 그렇게 썼어요. 삼국이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닙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봉기. 다만 신라 중심이기 때문에 고구려보다 신라 봉기를 맨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했지만 순서는 있지만 고구려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더더군다나 제후국은 본기가 아닙니다. 세가라고 그러죠. 세가. 고려사는 세가라고 돼 있어요. 고려는. 근데 삼국사기는 놀라웠게도 본기라고 돼 있습니다. 본기는 이건 독자적입니다. 제후가 아닙니다. 제후가.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열전을 보면 삼국사기 열전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은 따로따로 놓지를 않았어요. 열전에서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뭐 고구려 사람도 있고 백제 사람도 신라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삼국을 똑같이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 기록대로 주장대로 만약에 우리가 고구려가 한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국시대, 양국시대 이렇게 이제 주장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요즘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로 하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가야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나는 김태식 교수가 나는 그럼 안 된다. 오국시대라고 해야 된다. 오국시대. 왜? 부여도 들어가야 되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거를 사실은 손진태라는 학자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주장한 겁니다. 오국시대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부여, 고구려, 백제는 같은 계통이에요. 이게 부여계거든요. 왜? 삼국 유사 기록에 보면은 저 동부여, 북부여가 나오고 고구려를 뭐라고 그러죠? 졸본부여라고 합니다. 그다음 백제를 남부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한탄 부여계통이야.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중국 기록, 중국 주장대로 한강 이북은 그러면 고구려는 한국사고 한강 이남은 아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인데. 같은 계통인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내가 볼 땐 이 역사도 중요하지만 역시 유물유적이 중요한 건데 고구려와 중국과를 딱 나누는 중요한 선은 역시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의 존재. 천리장성이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에 어떤 이런 성을 썼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교과서에는 고구려는 한국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중국 교과서는 이런데 지금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게 아닌 거죠.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주시해야 됩니다. 왜? 언제 일본이 그랬듯이 지금 이 고구려사를 역사교과서에서,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사 것으로 언제 이거를 왜곡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그냥 좌시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일본 역사 교과서는 사실 새로운 역사 교과서, 이건 거민정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중국 정부기관이 이걸 주도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고조선 또는 발해까지. 그러면 우리 역사는 고조선도 없고 고구려도 없고 발해도 없고, 그러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 이남. 시간적으로 신라, 백제, 2000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구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5000년의 역사 이러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한반도와 만주벌판 그런 거 없습니다. 한강, 이남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한강, 이남. 근데 또 거기까지도 그것만이 아니라 일본은 또 한반도 이남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임나일본부가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해요. 한강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구려는 한강 이북이고 이 임나일본은 한강 이남이면 우리한테는 한강만 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한강만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우리다. 우리.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그 고구려사를 자기의 역사라고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대사학회에서 12월 9일 날 우리 주최로 해서 그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와 올려서 처음으로 이제 성명서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족속 문제, 그 다음에 그 조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단과의 전쟁 문제, 성격, 이렇게 해서 조목조목 저희들이 이제 그 논박을 했습니다. 논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성명에서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근데 아직 중단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라. 근데 외교통상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비공식적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요구했냐면은 고구려사 연구센터를 만들어 달라. 고구려사. 왜냐하면은 이 고구려사 연구가 여태까지 남쪽에서는 잘 연구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이 고구려가 위치했던 지역이 북쪽 아니면 북한 아니면은 그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중국 국교 정상화된 것도 92년에 수교가 된 거예요. 북한하고도 지금 일단 2000년 이후에야 아주 그냥 소수 사람만 이제 왔다 갔다 좀 할 접근성이 없어요. 자료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고대사 전공단들은 다 대부분이 신라사 아니면 백제사 아니면 가야사. 이렇게 이제 연구했죠. 고구려사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사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90년대 공부한 사람이야. 90년대.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85년에 일본에 갔다가 북한에서 나온 고구려사 자료 막 이거 모아가지고 왔다가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각서 쓰고 이거 완전히 범죄자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고구려사 전공자가 별로 없습니다. 90년대 와서. 그러니까 고구려사 연구가 우리가 상당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학들을 위해서 고구려사 첫째 자료부터 모아야 되고 고구려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해주겠다고 이제 그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하나 주장한 게 지금 시급한 거는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남북 공조를 해야 된다. 왜? 북한은 지금 이것을 안 된 이유가 중국이 방해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관리 소홀 내지는 접근성 또는 주변의 정비 사업이 불량한다든지 또는 뭐 중국과의 그 비교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설 관리 상태가 좀 좋지 않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뭐 예를 들면 항원항습 시설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주변의 유적 정비 사업 같은데 남쪽에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거기 관리 상태가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북쪽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이 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남북이 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항원항습 시설 몇 개 갖다 주는 그 자체보다도 그거를 남쪽과 북쪽이 같이 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그 남북이 서로 공조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 여론도 국제적인 여론도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대단히 안타깝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요즘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국민연대 시민연대 100만 명 서명 운동하고 또 이제 1000만 명 서명 운동하고 지금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일과 함께 역시 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우린 지금 첫째 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홈페이지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첫째는. 물론 지금 다음 사이트가 그런 대로 제일 잘 돼 있는데 중국이 동북공정에서는 쫙 자기들 동북공정하고 이거 고구려사 자기라는 거 막 쫙 해가지고 이만큼에 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한글로만 된 게 아니라 영어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방크라는 민간단체에서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사람들이 원래 동해, 재팬 C를 그 동해, 이스트 C로 바꾸는 역할을 했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인데 아주 정말 저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나 유네스코 관계자들한테 영어로 그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점 그리고 우리 북한이 신청한 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영어로 해서 보내는 인터넷 바다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키는 작업. 이런 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고구려와 우리 역사와 관련된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출판물들을 영어로 해서 책으로도 내고 또 이러한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희 볼 때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이런 어떤 활동.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과연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학교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 교육이 매우 이제 강화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국학원 강좌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교육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국사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네,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제화, 세계화 할수록 자기 역사를 제대로 안 기반 위에서 돼야 그 국제화, 세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뿌리 없는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여러분들 미국 이거 미국 그러면 뭐 우리는 한국사 그러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촌스러운 건가? 미국이야말로 미국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는 미국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런 건 안 따라가요 또. 안 따라가. 제가 한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뭐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안 온 분들한테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괜히 이제 그 선생님이 화가 나면은 안 온 애는 야단을 치고 온 학생들만 야단치듯이 이제 그런 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일본 역사 왜곡이라든지 중국의 역사 왜곡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뭐 더 정말 정난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 이 일을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역사의식이 없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렇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탁 먼저 떠오르는 거 역시 공무원 시험에 국사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한국사 하니까 저거 완전히 또 무슨 집단 이기주의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참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세계화 국제화도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위에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다. 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사실 신라의 불교예요. 고구려 백제는 불교가 들어와서 금방 퍼졌습니다. 근데 금방 없어졌어요. 신라는 들어올 때 2차전 순교 해가지고 한 150년 되지 20년 동안 막 토착시 나오고 불교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자기 문화 체질 위에 불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라 불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화 체질 위에 남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기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받아들이면 자기있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사진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지반 지역하고 환인 지역이 지금 가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 4월까지는. 근데 요 봉쇄되기 직전에 이제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게 연영성 옛날 박물관입니다. 옛날 박물관. 우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들 가서 자료 수집, 그리고 현장에 어떻게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5일 날부터 12월 29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요거는 연영성 신박물관입니다. 아마 연영성 구박물관은 보신 분이 있는데 신박물관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이만큼 신경 쓰고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 안에 유물은 없고요. 지금 그 왜 신주 5호 있죠? 중국이 지금 이거 아주 자랑하는 겁니다. 우주선. 예. 요거는 이제 환인의 야경이고요. 예. 지반이군요. 지반. 지반. 예, 이게 이제 지반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 역사 문화 명성 지반. 지반이 이제 중국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길림성 사회학원 고구려 연구중심하고 통화사범학원 고구려 연구소가 같이 해서 전국의 첫 번째 고구려 학술 토론회, 연토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토론회, 논문집 낸 겁니다. 이게 이제 길림성 사회학원의 고구려 연구 기지. 여기 이제 가서 지금 이제 학자들하고 얘기하고 자료들 이제 저희들이 받아오고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이렇게 잡지들, 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림성, 그다음에 통화, 사범대학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잡지들을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즉 190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온 책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전선, 박물관 연구, 북방 문물, 북방민족, 이러면서 이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동북 삼성 단위의 이제 연구입니다. 요게 이제 고구려 고성 연구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요게 이제 어디죠, 요게? 오녀산성. 오녀산성.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성들 전부 종합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연구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발해에 대한 연구입니다. 문물 출판사에서 나온 발해 유적. 물론 이게 이제 발해는 자기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26일, 24일이군요. 예, 광개토항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호태항비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광개토항비가 있는데, 접근을 못하고, 사진도 여기에서만 찍게 지금 돼가지고, 방탄유리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장천 1호분이라고 있죠? 장천 1호분이 완전 도굴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모든 보호 조치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앞으로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 보면 옛날에 여기 민가들이 많았는데요. 다 없어졌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4,500채를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4,500채를. 예. 예, 요건 옆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서 이게 뭐죠, 이게? 이게 태왕릉입니다. 태왕릉. 근데 과거에는 이 사이에 그 민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광개토항, 태왕릉의 피장자가 누구냐? 광개토항이냐, 뭐, 아니냐, 뭐, 예, 광개토항의 능은 태왕릉이냐, 아니면 장수왕릉이냐, 막 그랬는데, 요번에 이 민가들 철수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 발굴하면서 여기서, 호태왕이라는 명문이 있는 방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그 지금 지키는 개입니다, 개. 광개토항비에 보면 맨 밑에 수묘인이라고 있어요, 수묘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묘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네 마리가 이렇게 사방에서. 그 다음에 감시인도 4명이나 있고, 예. 예. 예, 이제 여기에 집들이 다 있었죠, 집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게 다 수묘인들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수묘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국내성의 이쪽 배수구입니다. 배수구. 이것도 새로 발견된 겁니다. 이것도 새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에 이 시설들을 잘 해놨죠. 이게 세계문화유산재 받기 위해서 심사 받기 위해서 아주 정비를 잘 해놓은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국내성 이쪽 서벽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가지런하게 해놨죠. 이게 원래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이쪽도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제 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 없었어요. 그래서 쭉 여기 이 성벽 높이도 지금 단장을 새로 해놓은 겁니다.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벽하고 이 벽하고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원래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새로 싸서 이제 정비해 놓은 거예요. 잘 보이죠. 이 부분이 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지판도 잘 해놨어요. 호태왕비, 이게 광개토항비고 장군분, 이게 이제 장군묘입니다. 무용총, 각저총,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표시판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산성자 고분군, 자그마치 13,000여기가 있습니다. 적석총이. 13,000여기가. 예. 요 봉긋봉긋 솟아있죠. 적소총. 이건 이제 서대묘고요. 예. 이것도 서대묘입니다. 예. 여기 서대묘 표지판이 있죠. 예. 여기 도로도 아스팔트로 다 새로 이제 정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심사받기 위해서. 예. 요것도 이제 요거는 산성자가 아니라 우산화 고분군이에요. 예. 예. 우산. 예. 귀정묘지 시도. 이 우산에 이제 그 귀족들 무덤들의 분포를 이제 설명해주는 안내도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오해묘의 이제 그 석실, 입구, 요것도 아주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새로 단장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개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감시 카메라. 예, 다음으로 가시죠. 이게 이제 장군총이죠. 장군총. 요 호석입니다. 호석. 이제 동방의 피라밋이라고 하는 장군총인데,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단이 보이세요? 예. 요게 옛날에 철제 계단으로 아주 보기 싫었어요. 지금 나무로 해놨습니다. 나무로. 요것도 심사받으려고 바꾼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석실. 여기도 새로 단장했고요. 예. 요 감시 카메라. 화장실까지 새로 했습니다. 화장실.
장군청 앞에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넘어가시죠. 요 이제 장군청 요 사다리 이렇게 보이시죠. 요건 장군청 옆에 있는 배총입니다. 배총. 그 왕릉이 있으면 그 신하였던 사람들 이제 배총. 요게 이제 집안시박물관. 요 새로 단장을 했어요. 이 집안시박물관 안에 유물들이 아주 새로 발견된 유물들이 많습니다. 요번에 우리 대책위원들이 가서 처음으로 확인한 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유물이 뭐냐면 청동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방울이 여기서 나왔어요. 글자가 나왔는데 12자가 신묘년 요 바로 제단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단터. 이게 신묘년 호태왕 무조령 96 12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 맞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아직 집안시 박물관에는 진열을 했는데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6월 달에 그 이제 소주 이 세계문화유산 저거 하면서 같이 다 나오기로 지금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재단, 태왕릉 앞에 재단이고요. 이게 이제 태왕릉 올라가는 그 계단입니다. 계단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문화유산 그 심사에서 중요한 게 관리, 원형성,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접근성.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못 오게 봉쇄했다. 저거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요거는 이제 태왕릉에서 본 아까 태왕릉에서 본 광개토왕비예요. 호태왕비. 이게 이제 호태왕릉의 호석입니다. 근데 호석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사람인데 이게 아주 크신 분인데 이 크기를 알 수 있죠. 이게 5점 몇 메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비가 6.4m거든요. 호석이 저거마치 이런 게 5개가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장군청은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근데 과거에는 민가들이 있고 학교가 있어서 이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요게 이제 왼쪽 모서리의 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봉토 위에다 덮는 돌들. 요건 이제 석실 입구. 요거는 이제 거기 기왓장 거기서 나온 와당. 이게 이제 태왕릉인데 이게 자그마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장군청의 4배입니다. 4배. 높이는 같고 가로 세로가 2배씩 되니까 4배죠. 이제 환도산성으로 가시겠습니다. 환도산성. 남문입니다. 이게 요번에 새로 발굴된 부분입니다. 남문. 여기 이제 성벽들도 지금 보이죠? 성벽들. 지금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이건 이제 환도산성의 이제 그 안내도인데요. 넘어가시죠. 이쪽이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장대가 있는 데입니다. 요거 이제 그 일종의 초소예요. 지키는 감시소. 근데 이쪽으로 하면 궁전터고 저쪽 하면 서성 담장. 요게 이제 오녀산성에 왔습니다. 환인의 오녀산성인데 그 오녀산성 위에 있는 감시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거지인데 주거지 위에 이런 보호시설을 다 해놨어요. 보호시설을. 여기도 주거지 위에 보호시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지 이렇게 안내도도 중국말하고 영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건물지인데 영어로 돼 있고. 이건 2번째 거. 여기에도 안내문이 있고 이렇게 그 주거지에 이렇게 보호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맷돌입니다. 눈이 와서 지금 안 보이는데 맷돌이라고 지금 찍어놓은 건데요. 넘어가시죠. 여기도 보면 안내문 있고
이렇게 보호시설 해놓고. 주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창고터고, 이제 이렇게 표지판도 이렇게, 중국말하고 이제 그 영어로 같이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중전화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휴게실도 해놓고, 이게 단장해 놓은 겁니다, 아주. 심사받으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게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그 청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제 받으려는 학생 자, 이거 오녀산성의 산성 벽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점장대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감제고지. 예, 이제 이건 올라가는 길입니다. 감시 카메라 옆에 보셨죠? 여기 이렇게 표지판도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도로도 잘 닦아놨고, 문것도 이렇게 해서 입구라는 것도 잘 표시해놨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오녀산성. 멋있죠, 정말. 이 위용이 대단하죠. 예. 요거 이제 오르내리는 길.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녀산성 이제 표시판이고요. 안내도. 예. 여기도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길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이제 환인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신청단이 청나라 영릉. 그것도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 신청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겁니다. 청영릉. 이거는 이제 이쪽이 호나입니다. 호나. 다음이요. 호나.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오녀산성입니다. 호나에서 바라본 오녀산성. 여기 호나 있죠. 오녀산성. 자, 이래서 이제 이쪽 집안하고 환인을 보고 북경으로 와서 중국 사회과학원, 이제 아주 그야말로 동북공정의 중심에 지금 이제 갑니다. 왕부정. 여기 이제 그 앞에요.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가 있고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중국 병강사지 연구중심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변방 역사지리 연구중심 사회과학원 안에 있는 거죠. 역사연구소 옆에 병강사지 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병강사지 연구중심. 여기가 이제 연구중심에 연구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대책위원들이 사회과학원에서 나온 병강사지 특히 연구중심, 특히 동북지방 고구려 역사 관련된 책들 서점에 가서 이제 지금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박스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해왔습니다. 여기도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사회과학 서점.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역사학회가 많아요. 일본 역사와 문화연구중심, 중국 국제문화서원, 중국 사학회, 중국 현대문화학회, 중국 중아. 이 안은 러시아입니다. 중아 관계 연구중심.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관계 연구중심. 이런 사회과학원의 이런 연구중심들, 학회가 많은데 그 중에 병강사지 중심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리창에 있는 서점, 고적 서점이고, 이제 문물출판사. 여기도 이제 유리창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서점 유리창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사회과학원입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 이제 사회과학원 이제 가는데 서점이 어디 있다 이제 표시판이고요. 중국 사회과학원. 마지막입니다. 이거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